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외교부가요, 30년 만에 공개를 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심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리포트 나왔지만 일단 1420건이 23만 페이지 분량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방대합니다. 예. 방대한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그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이 그 레이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이 이런 걸 주더라. 예. 그러면서 그 미군 철수하고 하면은 한반도에 연방국가 만들고 중립국가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북한이 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저런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돼서 나왔다는 게 눈길을 끌고요. 그 외에 이번에 평창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사절처럼 왔던 김영남이 88 올림픽 하기 직전에는 방해 공작을 했다. 외교부장, 우리로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전 세계 돌면서 보이콧 방해 공작을 했었다는 얘기도 눈길을 끌고요. 그다음에 87년에 김일성 당시 주석의 중퇴설을 우리 당국에서 파악했고 그런 얘기가 외교관에 돌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렇군요. 88 서울 올림픽, 4년 전에 있었던 뭐 LA 올림픽이나 그 4년 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북한에서 아무리 회방을 놔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올림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북한에서는 뒷주머니에서는 어떻게든 핵무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중국이 동원된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서가 갖고 있는 그 의미하고 지금의 어떤 차이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뭔가를 좀 시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서를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미소 강대국의 강력한 힘이 축이됐지 남북한의 힘이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뭐 영세 중립국이라든가 무슨 10만 명 이하로 군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그것도 현재 닥친 위기와 어떤 그 팩트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고위축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소 정상 간의 어떤 선언적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르다고 이제 볼 수밖에 이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취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영세 중립국이라든가 뭐 이런 맞닿는 용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즉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용어상으로는 상당히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쩐지 우리가 제가 이 말을 하기 좀 약간은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렇게 정통성이 약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소를 못했고 특히 북한에 비해서 자율적인 소리를 못했고 올림픽 유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벌써 몇 번째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나간다면 그런 문서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30년 후에 다른 문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 이 문서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주 좀 씁쓸하죠.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 이런 거구나. 30년 전에 우리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미국, 소련 두 강대국에서 우리의 운명이 다시 한번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될 뻔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전했던 소련도 또 전해달라고 제안을 한 북한도 그 제안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최근 상황과 연관해서 보면 이 문서에도 핵심은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북한이 제안한 겁니다. 그럼 주한미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먼저 선의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쌍궤 중단의 핵심도 북한 핵무기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협상을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키신저가 갑자기 조언자로 나타나서 했다는 그 이야기, 트럼프한테 조언했다는 것의 핵심도 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라고 약속을 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모든 얘기의 핵심골이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 안보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주한미군의 존재, 또 미국의 한미 방위 약속,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소련이 그동안 어떻게든 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눈에 가시겠죠. 암약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대화 국면 속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주한미군 얘기를 앞뒤에서 자꾸 하는데, 안팎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방위 약속, 이것이 이후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도 또 대중국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전 뭐 한국 전쟁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뭐 신탁 통치를 당한 그런 느낌에 지금은 러시아에서 그 힘이 중국으로 살짝 옮겨간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정말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역임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발표만 안 한 것 같아요.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쭉 있다가 중간에 조금 붕 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제 아침자 조선일보에서 출마할 것 같다 이제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를 일면에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미 그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거는 날짜까지 4월 2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뭐 대부분 취재진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그 유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마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제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건가요?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조금은 뜸을 많이 들인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자, 지난 2011년으로 돌아가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요, 박원순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한참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7년 만에 빅매치 성사 가능성, 뭐 승패 좀 미리 한번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승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 선거 때 방송에서 승패는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좀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되겠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걸 다들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일찍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철수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앵커께서 뜸을 들인다는데, 정치에서 뜸을 들인다는 것은 그 적절한 용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쉽고, 또 안철수 대표가 다 좋지만 안철수 자신만 새 정치인이지 정치를 그만둘란 사람들이 안철수 따라와가지고 다시 정치하는 헌 정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만들 때는 안철수와 새로운 사람들로 뭔가 보여주면 저는 안철수 정치가 생긴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그렇게 간다면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박원순 현 시장이 인물 대 인물로 부딪히려고 한다면은 저는 안철수 앞으로 후보에게 상당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즉 박원순 시장이 지나치게 당하고 거리를 두면서 인간 박원순으로만 돼 있거든요. 정치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떤 배경이랑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전국 구도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안철수란 인물 대, 그리고 그 인물이 정말 새롭다라고 했는데 박원순 현 시장이 당의 막강한, 대통령의 막강한 지지, 집권 세력의 힘을 싣지 못하는, 아직 연결이 좀 안 돼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도 독립된 예비 대선 후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안철수
앞으로 후보가 그 공략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마선을 좀 확실하게 좀 자신 있게 해달란 가나하고 주변에 제발 새롭게 정치할 사람을 좀 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 교수 분석에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박원순 후보가 뭔가 당과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박원순 시장 쪽에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만 경선에서 당의 후보가 되면 어쨌든 당은 나를 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그 지지의 강도 차이가 많습니다.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도시락 싸갖고 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반면에 지지는 하지만 약한 사람은요. 그냥 투표날 자기가 나가서 찍는 정도를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뜨뜻미지근한 지지가 있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 아주 터프하고 강하게 스킨십을 발휘하고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끝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 경선 과정에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7년 전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때다라고 양보 프레임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주장한다면 전 설득력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상 주위에서 뭐 그런저런 걸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더 표가 몰리는 것으로 결과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럼 7년 전에 그럼 왜 양보했습니까? 그 얘기 할 거면 이게 좀 이 정치에서 그런 식의 접근법은 이 말하자면 이게 이 공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충 내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뭐 여러 번 영입에 실패해서 조금 곤욕은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강한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서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서울시장 선거판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후보가 사실은 이제 당에서 도와주는 게 일절 없거든요. 선거 치르는데 당에서 10원 한 장 안 도와줍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을 선거를 하려면은 교육감도 마찬가지지만 수십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개인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시간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또 뭐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연계하는 거다. 유승민 의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연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뭐 저는 선거에서는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대가 있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다만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15%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주요 정당의 후보는 이거 선거비 내가 수십억 썼는데 보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수준의 후보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는 돈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면 바로 이 불법이에요. 그러나 당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한 사람만 선거하는 게 아니라 25개 이 구의 구청장 후보들 또 시의원, 구의원들 수백 명이 말하자면 이게 후보 부대를 이루어서 함께 다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당의 후보냐 아니면 무소속이냐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운동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선거 비용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한 당 중심으로 치러진다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종의 야권 연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건데요. 그 전에 야권 연대는 약간 진보 진영이고 뭐 그런 쪽에서 서로 표를 합쳐야지만이 상대방을 이기기 때문에 서로 나름대로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혹은 지역별로 서로 바트를 교환을 한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뭐 보수 쪽 정당이라 이야기를 합시다. 그쪽에 야권 연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이신전심 연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서울 나오면 너희들은 경기하고 뭐 인천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는 이신전심이 되는데 이게 과연 유권자라든가 지지층도 그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서로 각 그 지역별로 특성 있는 후보를 정당에서 내지만 그래도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그 연대입니다라는 선언을 어떻게든 해줘야지 유권자들이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선거 닥치면서 지금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변수고 지금 말씀대로 국민에 의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고 하는 게 별로 표를 모으는데 강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여러 번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당 차원에서나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정치적 행동은 필요하다. 뭐 적극 동의합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사실 이런 단일화하는 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서는 당연히 있어 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자께서도 출마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로 결정이 되면 후보 중심으로 선거판이 짜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전체 조직은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 순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의 경우에 세 당의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후에 후보 간의 연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당 지도부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후보 간 연대가 당이 추인되는 방식의 후보 단일화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그것이 마지막 변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 교수님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후보들끼리의 단일화를 짝짓기로 한 거는 조금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적절했다는 거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